최근에는 워낙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이슈 때문에 다른 게 좀 잠잠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날 이제 승인이 됐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가? 혹은 리플인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알트코인이 뒤를 이을 수 있을까? 혹은 이 SEC나 미국에서 좀 빨리 허용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 네. 요게 조금 이더리움의 빅 이벤트로 조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테스트넷에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 차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아마 3월쯤에 그 본 메인넷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요게 이더리움의 가격을 좀 움직일 변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솔라나.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원래 FTX 사태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고 생태계가 좀 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우려를 이제 종식시키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 상승의 이면에 어떤 전략이 딱 있었냐면은 사실 기술적인 어떤 개선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밈 토큰과 그다음 에어드랍 전략입니다. 요게 상승을 견인을 했고 올해도 그 상승을 이어갈 전략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실행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솔라나의 이슈인 것 같아서 요 세 가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건가요? 그 사가폰에 봉 크는 거? 맞습니다. 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어떤 뎁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도 나도 너 우리 생태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은 포인트를 줄게. 너 그 포인트 많이 쌓으면 우리가 에어드랍 해줄 거야. 그 에어드랍은 너가 열심히 활동하면 많이 주고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많이 안 줄 거야. 이런 전략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솔라나 관련 토큰들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바꿔서 브릿지나 이제 스왑을 통해서 바꿔서 생태계에 계속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환되면서 생태계에 약간 호황. 이게 약간 예전에 벤 버냉키의 이제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주니까 생태계가 갑작스럽게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체리피커처럼 에어드랍 받고 빠지는 자금들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에어드랍이 진행될 것 같네. 밈토큰 솔라나 밈토큰 되게 좋네. 라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네, 지금 예약이 돼서 저도 이제 하나 구매를 했고 그랬어요? 그 주문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주문 되게 잘 되고 뭐 어떻게든 결제할 수 있으면은 사가지고 물론 이제 배송되는 거는 내년 말인가? 그래요? 늦게 돼요. 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줄 서가지고 근데 사는 중요한 게 보통은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출시된 다음에 뭔가 에어드랍을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 크립토 쪽에서는 출시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너가 지갑 주소 여기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해줄게. 미리 싸줄게라는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솔라나 사가 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0였을 거예요. 구매 가격이. 비쌌네요. 네, 꽤 비싸서 처음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솔라나에서 이제 봉크 토큰, 그다음 헬륨 NFT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매진이 되고 2차 시장에서 이제 중고 거래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좋을 때 $1,000로 내가 사과폰을 샀으면은 $1,700어치의 리워드를 줬다. 그래요? 이런 얘기 때문에 공짜로 산 거네 그러면. 야 그럼 사과2에서도 물론 이제 확답할 수는 없지만 사과2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사고 계시고 저도 이제 하나 샀습니다. 그 SEC가 바이낸스랑 솔라나를 조금 저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요. 상존해요. 모든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SEC도 결국엔 상품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사실 예정된 1월에 승인이 된 거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블랙록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게 아마 5월 정도에 이제 승인이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월에는 절대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절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갑론을박이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고 계속해서 증권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대신에 리플이 먼저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트위터에서 많이 이제 퍼지는 얘기고 네. 워낙에 이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쨌든 완전히 결론이 나야 현물이든 뭐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그때 이제 작년에 이제 증권성 다툼할 때 증권성 얘기보다는 사실 그 계약 판매 옵션에 관련한 얘기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성 이슈는 리플이 없지 않나? 이게 POC가 아니라 POA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여담이. 그러니까 리플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리플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높아요. 아, 저도 좋게 보고 사실 리플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업계에 있다 보면은 어찌 됐든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되게 본질적인 정신을 추구를 하는데 네. 리플은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한 최근 이제 뭐 XRPL 이제 메인넷이라든지 아니면 XRPL EVM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대단하신 보면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던데 이게 기술을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주워 듣고 최대한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테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보고 있고 그런 기술 닥스들도 이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어찌됐든 이런 뭐 러그풀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당할 위험이 좀 많이 적어지고 네. 어찌됐든 크립토가 올해 되게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가야 돼? 이더리움을 가야 돼? 아니면 롤업을 가야 돼? 아니면 뭐 AI랑 뭐 이런 블록체인 크립토가 연결된 걸 해야 돼? 사실 다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크신 거네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이더리움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업계에 있다 보면은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더리움이 해놓은 게 워낙 많고 지금까지도 생태계를 거의 한 90%는 이더리움 덕분에 발전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되게 좋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좀 기대를 배신했지만 승인 이후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좀 많이 올라와서 사실 그렇죠.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아직 회복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네네. 이더리움 얘기가 나오면 네네. 그 빅테크들도 코인 만들 수 있다. 네, 미래에는. 네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과연 그 경쟁에서 네.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그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기존의 뭐 구글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 시장만 봐도 이미 빅3로 재편이 됐고 나머지들은 거의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그냥 일부만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이 빅테크들의 플레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좋은 생태계와 연결을 시키는 게 사실 주 목적이라서 구글과 아마존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이런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JP 모건이 이제 만들었던 JPM 코인이라든지 JP 모건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이 아니라 금융이나 이제 이런 결제 서비스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B2B나 기업 간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블록체인이나 자사가 발행한 코인들을 활용해서 마치 리플처럼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얘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이미 이더리움 생태계가 만들어 놓은 건 되게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겨먹을 생각보다는 이더리움과 연결해서 그렇군요. 그 생태계가 나중에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은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뭔가 일종의 슈퍼컴퓨터 뭐 어떤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보는데 이 EVM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다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은 브릿지나 수업을 통해서 이 자산들이 쉽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개발을 해서 생태계를 되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솔라나랑 XRP는 이더리움하고 분리된 외딴 섬이고요. 아발란체 같은 것들은 이더리움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섬. 아무래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섬들이 뭐 무역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본이 여기 왔다가 유동성이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런 이제 좀 경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의 다 이더리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좀 다른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나중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EVM, 이더리움 생태계랑 연결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많이 큰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거의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의 한 90%는 다 이더리움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와, 그렇군요. 네네. 아까 그 솔라나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솔라나는 왜 좋아하세요? 솔라나가 되게 심플해요.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사실 원래 저는 이제 증권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2년 차 정도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가치 저장 수단이고 뭐 되게 독보적이고 이런 자산인 건 알겠는데 이더리움을 공부하면서부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샤펠러 업그레이드, 서지, 머지 그리고 무슨 말장난 같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솔라나를 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체인이다. 이 워딩이 되게 강력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솔라나는 되게 이해하기 쉽구나.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워낙에 성능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탈중앙화나 보안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해졌지만 그 자체로는 되게 고성능 체인이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또 상승률도 굉장히 좀 좋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 이더리움을 좀 추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다른 이제 레이어 1 체인들이 이더리움하고 경쟁을 좀 포기하고 우린 이더리움과 연결할래 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되게 있었는데 솔라나는 아니 우리는 독자적으로 만들 거야. 우리는 러스트 언어 기반으로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 아까 말씀하신 사가라는 것도 이더리움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솔라나에서 먼저 나왔죠. 그러네요. 되게 고객 지향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솔라나도 되게 물론 이제 탈중앙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 어답션이라든지 실생활에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솔라나 후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투슈아님이라고 네네. LA에 계신 네,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이분이 사과폰을 사셨는데 네네. 이거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돈 버셨군요. 그래서 안 팔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안 팔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폰 그 첫 버전은 사진 않았고 그냥 주위에서 이제 사셔가지고 써봤는데 사실 보안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인터넷 우리가 네트워크 5G 쓰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좀 되게 실험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라도 사면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사길 잘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산 거 대비해서도 이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사가2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다 뭐 시행착오고 성장할 때 뭐 성장 통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1,000로 이제 팔아먹으니까 좀 많이 좀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이번엔 뭘 탑재해서 줄까요? 그게 진짜 이게 좀 뭔가 밈토큰이나 에어드랍이 되게 장기 지속 가능하진 않은 전략이라고 솔직히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그 생태계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또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사실 뭐 자체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좋죠. 마중물도 좀 부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되게 러그풀 같은 스캠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긴 하겠지만 맞아요. 이게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이제 그 SEC 이제 게리 겐슬러가 승인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SEC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성명문을 이제 게리 겐슬러 얼굴을 받고 성명문을 이제 영어로 이제 올린 거. 그걸 제가 사실 번역해가지고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려놨었는데 저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게 뭔가 인정을 받는구나.
이게 15년밖에 안 된 이 짧은 역사가 수백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금이나 국채랑 비교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 미국의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되게 감격스러운 딱 저도 약간 역사의 한 장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되게 좀 뿌듯했는데 사실 업계분들은 다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좀 생각이 추가로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던 이 기존의 비트코인 만들었을 때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백서 이름을 뭐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피어 투 피어, 뭐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지어놨었어요. 그때는 캐시 시스템이 좀 더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화폐라기보다는 뭔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나름대로 저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게 중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탈중화가 된 거라고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탐욕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어떤 혁신보다는 탐욕이 먼저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이것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나 이 사이퍼펑크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서 이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 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산 쪽으로 투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너무 이렇게 변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애초에 그런 정체성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의 좋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은 ETF 통과된 거를 네네. 가치 저장 수단에 조금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성명문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뿌렸는데 블로그에 뿌렸는데 마지막 문단에 되게 의미심장한 맞아요.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ETP 상품을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오케이 됐는데 이더리움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될 때 되게 험난하겠구나.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뭐 이미 선물 ETF가 승인됐는데 현물 ETF를 반대한다는 게 되게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현물 ETF에 한 발짝 앞서 있지만 이게 좀 험난하겠구나. 어찌됐든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의 속성상 좀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P는 이제 ETF를 포함한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상품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ETP는 인정하되 비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그래도 SEC가 않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비트코인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부터는 사실 조금 갈릴 수 있겠다. 물론 이더리움이 제일 유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 말은 약간 비트코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그래도 안 왔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 감시 측면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이더리움부터는 살짝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게 험난하진 않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웃긴 게 비트코인 ETF 현물 ETF는 승인했는데 비트코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약간의 좀 면피성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SEC는 비트코인을 인정했으니까 이 상품을 승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 있어서 비트코인 빼고는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좀 강하게 좀 느껴지기도 해서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걔네는 이더리움 ETF 엄청 믿을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번에 현물 ETF 승인도 블랙록이 앞서서 뭔가 되게 지금도 사실 9개 승인된 ETF의 그 유의백 보면은 지금 블랙록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 피델리티예요. 둘이서 거의 한 7-80%를 잡아먹고 나머지 이제 7개 운영사가 가져가는 모양인데 사실 그래서 이더리움이 5월에 과연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될 것 같냐라는 것도 지금 시장에 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미니까 언젠간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게 5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물론 저도 5월 승인되면 바로 이제 빨리 바꿔야 되긴 할 텐데 대세를. 그래도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 옛날 그 사기, 뭐 쓰레기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저기 진짜. 제이민 다이머나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트럼프도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트럼프도 막 요새 많이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SEC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거래가 되고 지금 6거래일 만에 한 40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반응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그 유입량 있잖아요. 네네. 그 유입량이 그 뭐 GBTC 매도 물량하고 해서 뭐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아 맞습니다. 근데 보실 때 네네. 이제 순유입량이 플러스는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시점에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아쉽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6거래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상장돼서 거의 지난주에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9개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금액은 총 40억 정도, 4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GBTC라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GBTC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발행한 비트코인 이제 투자 상품인데요. 신탁 상품입니다.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기관이 제한이 되어 있고 매도를 할 때도 6개월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보수 등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현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비용이 더 나가니까 좀 ETF로의 승인, ETF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레이스케일 자체도 되게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승인이 나면서 전환이 됐는데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중 일부가 매도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옮겨갔다. 요 말인 즉슨 비트코인으로 새롭게 신규 유입된 기관의 자금보다는 GBTC에서 흘러나온 자금들도 꽤 많았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순유입액을 그럼 측정을 해보면 GBTC에서 이탈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금액을 빼보면은 약 한 11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6거래일 만에 11억 달러면 그래도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04년에 그 골드 쉐어 ETF가 승인되고 거래 이제 유입금을 보면은 금 ETF, 금 ETF가 그때 SPTR에서 이제 발행한 그 ETF가 3거래일 만에 한 11억 달러를 유치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비트코인은 6거래일 만에 순유입액이 한 11억 달러. 물론 이제 금도 이제 그레이스케일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04년이면은 물가 상승률이랑 그 경제 상황이 워낙에 차이가 있는데 그때랑 지금 2배의 거래일인데도 금액이 비슷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나? 라는 이제 좀 의문이 좀 있어서 좀 시장의 기대랑 좀 달라서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격언처럼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일시적인 악재라 보세요? 아니면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100% 예측을 하고 뭐 말고가 떠나서 사실상 4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누구나 다 아는 호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과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4월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가 될 거라면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좀 진입하기 되게 유리한 가격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면에는 당연히 유입액이 점차적으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딱 깠는데 상품이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유입량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만족할 만큼은 아닌데 이런 게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이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게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아마 그렇게 유지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뭔가 더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빨리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나 이제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통과하고요. 네네. 자금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까요? 과거보다? 아마 초기에는 그 가상자산 투기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다.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 현물의 양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파생 상품하고도 사실 연관이 좀 돼 있는데 뭐 급격한 청산이나
이 포지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덜 해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점차 좀 낮아질 건데 아무래도 유입 초기 그리고 반감기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은 사실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더 성숙되고 유입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어질 것 같다.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후에 네네. 통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서 네네. 한 15% 이상 갔다가 지금 한 15% 고점 네.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네네. 이 정도는 뭐 큰 이슈가 아닐까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단기적인 그냥 악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막 폭락하면 막 진짜 예전처럼 막 30% 50% 막 70% 막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 절대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률이 많이 낮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가격들이 좀 버티고 있고, 뭐 차트 얘기를 제가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차트나 이제 저항 지지 뭐 이런 거래량들을 비춰봤을 때는 뭐 떨어지더라도만 40K 정도 유지를 할 것 같고 만약에 더 악재가 있더라도 35K 선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35K. 네, 이렇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오히려 선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호재가 좀 2개 정도는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게. 그럼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은 사실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올랐다 싶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금액들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어떤 그 도미네이트 이런 지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유추가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되게 좋은 신호.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의 이 리턴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상승하고가 사실 알트코인과 직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있던 일부 유동성의 알트코인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두 가지 호재는 ETF랑 뱅쿤 업그레이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 그게 이제 딱 3월 말, 5월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일단은 이더리움 쪽에 뭐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많이 안 올랐기도 했고요. 그쪽에 그러시군요. 좀 많이 빌딩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유동성이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네네. 앞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네네. 혹시 자금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아세요? 이게 자금 규모가 뭐 제 딴에서 뭔가 예측하기는 사실 너무 금액이 비현실적이라서 전문가들 좀 의견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1,000억 들어올 거다.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네. 그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낮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한 200억 달러 이상은 최소 들어올 거다라고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8,100억 달러 정도 수준일 거예요. 여기서 제 생각에 올해 말에 한 5% 한 400억 달러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 들어온다고 해서 5%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5%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절대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막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가 좀 들렸는데 이제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사계절에서 어디쯤 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윈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스프링으로 가는 초입이 아닌가. 이게 사실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도 비슷한 게 지난주까지는 되게 따뜻했는데 갑자기 그러게요? 이번 주에 추워졌잖아요. 비트코인도 좋았다가 갑자기 조정이 왔네. 약간 윈터, 겨울을 좀 벗어나는 초입 단계인 것 같고요. 스프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이런 생태계 측면이나 혹은 빌딩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사실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온체인 지표들, 예를 들어 어떤 뭐 솔라나 혹은 아발란체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의 트랜잭션 수가 올라갔다.
그럼 되게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NFT를 모민팅을 많이 했거나 이런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윈터를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으니까 이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완연하게 스프링에 돌입했다. 혹은 아직 윈터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프링의 초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프링의 초입이면 네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사실상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위험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음 사이클하고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비해서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 타이밍이 2024년 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작년부터.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물 ETF 승인하고 약간은 좀 됐다가 한 2월쯤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조정이 와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어찌됐든 2024년이 되게 분수령인 해고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거시경제도 사실상 보면은 하반기 쪽에 좀 많이 이벤트가 몰려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럽과 미국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더 힘을 실는 걸로 봐서는 하반기 내년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강세장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가을에 파는 건가요? 이게 제가 평소라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반감기 패턴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찌됐든 반감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4년마다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이제 빅호재 이벤트였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보면은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의 유효는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1년 6개월? 반감기가 오고 나서 1년 6개월까지는 상승을 했다. 그래요? 네, 꽤 길어요. 꽤 오래 올랐네요. 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많이 됐던 건 6개월 이후였으니까 올해 한 10월 정도쯤에 되게 탄력을 많이 받을 거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와 미국 이제 대선까지 좀 우호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반감기 패턴하고 유사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물론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못 하고 그다음에 뭐 대선도 갑자기 저기 민주당에서 이겨버리고 조 바이든 쪽에서 이겨버리고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좀 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뭐 1년 6개월이니까 거의 그 다음에 10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들어올지는 사실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더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으로 단기적으로는 48K까지는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48? 네. 뭐 사실 지금 40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단기적으로는 48K가 왔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비트코인 살짝 팔고 뭐 이더리움 쪽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전고점인 70K는 반감기 이전에 조금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70K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요. 올라간다가 아니라 희망사항이긴 한데 희망사항이다. 물론 이제 대다수가 반감기 이후에 70K를 뚫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조정이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전고점이 반감기 이전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100K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장기는 언제까지예요? 아무래도 크립토의 장기는 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100K를 가면 좋겠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짜 되게 거시경제 변수나 이런 뭐 대선이나 뭐 큰 이슈 없다면 무난하게 갈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반기에 변동성이 매우 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중기 반감기 전에 만약 70K를 좀 전망해 주셨는데 네네. 뭐 맞고 틀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반감기 전에는 매수를 네. 진짜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진입해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뭐 더 사시거나 뭐 계속 키핑하시거나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올해는 진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좀 더 막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금의 가격을 추월할 것이냐. 네. 그 막 요즘에 레리핑크 블랙록 그분이 네. 굉장히 미디어에 자주 나와서 영업 멘트를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금을 넘어설 것이다. 국제적인 자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네네. 진짜 이 정도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물론 이제 또 좋아하고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럼 15배가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시총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 15년의 짧은 비트코인이 뭐 1년, 2년 안에 그 금을 추월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안 하긴 하는데 네. 5년, 10년 안에는 디지털 금에서 디지털 뭐 예를 들어 뭐 실물 비트코인이다 금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요 근거가 뭐 제가 이제 레리핑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이게 되게 영업 멘트 많이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제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잠재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그리고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이제 비트코인과 금과 이제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금 대비 비트코인이 우월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금이 더 우월한 것도 많죠. 근데 비트코인이 일단 우월한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 금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작은 단위로 또 나눌 수 있고 뭐 순금에서 뭐 어떤 반지나 이런 거 목걸이 만들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래가 좀 번거롭고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비실용적이죠. 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사토시 단위까지 다 분할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가치를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저장량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금과 동일하게 다 고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 사실 금도 이거 금이 실물 자산이니까 더 투명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보면은 다 디지털 온라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도 디지털 거래나 온라인 거래가 지금도 활성화돼 있지만 더 많은 수단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금은 어느 정도는 좀 조작이나 혹은 뭐 진위 여부를 사실 오프라인에서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게 조금 글로벌이나 거래적으로 봤을 땐 좀 쉽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조작하기 어렵고 위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비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좀 더 금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투명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투명성 덕분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5년, 1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비트코인에 그래도 잠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러티브 썰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기 미국의 JP 모건이나 바네크나 이런 데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리서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뭐 주식 시장이나 네네. 뭐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많잖아요. 또 네네. 증권가에도 계셨고 전통적인 금융가에도 보셨을 때 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적인가요? 비트코인이 제가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좀 위험하다.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볼 텐데 개인 투자자나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되게 리테일 이제 지점에서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고액 자산가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개인 고액 자산가들하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ETF를 매매할 수 있었다면은 저는 비트코인 ETF를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1%나 담아라. 네, 최소한 1% 10% 이상은 금융 자산에서 10%. 네, 전체 자산에서
1% 정도 되겠죠. 네. 금융자산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가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가 알파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사실 조금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지금 막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막 영업사원들이 전화 돌려가지고 네네. 야, 전화 돌리는 것도 있고 자산가분들이 연락 줘서 넣자고 이거 담자고 네. 비트코인 그랬더니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몰라가지고 이 상품을 맞아요. 지금 매뉴얼 공부하고 있으다고 뭐 또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또 뭐 암호화폐든 이 뭐 엑시스를 하든 비즈니스에서 엑시스를 하든 사실 이 자산가들의 연령대가 좀 이게 약간 낮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사실 미국에 보면은 젊은 자산가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코인으로 부자 되신 젊은 자산가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새로운 것들이 가져오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디지털에 또 익숙하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주창하는 탈중앙화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게 받아들이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랙록이나 뭐 이런 JP모건이나 이런 시티뱅크나 이런 데서도 이 금융 상품을 부랴부랴 빠르게 이제 추진한 것도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이걸 가지고 뭐 법인 고객들한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이걸 가지고 결제 서비스를 약간 다시 이제 어레인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융 상품부터 먼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니즈가 이미 있으니까. 일선에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근데 얘네도 만드네? 블랙록도 만드네? 우리도 만들어야지. 상부를 설득하기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다들 가서 하겠다. 그리고 문서 다 공개되니까 이거 문서 보고 비슷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네. 서로가 또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 PB로 하실 때 그 자산가 분들이라고 하면 네. 한 몇 억 정도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고 네. 저는 보통은 한 10억 정도는 10억. 증권사에서 예치한 자산이 10억 정도. 그렇게 치면은 부동산 자산이나 은행의 뭐 자산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뭐 몇십억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은 돼야 고액자산가 정도. 그 금융자산 이제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10억. 네. 증권 계좌에 증권에만 10억 정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는 되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10%니까. 네. 그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몇 개 보니까 네네. 진짜 포트에 1% 뭐 10%도 아니고 한 2% 5%만 담아도 이 수익률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또 상관관계가 워낙 다른 자산 대비 다른 자산하고 이제 낮다 보니까 적은 비율만 해도 포트폴리오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논문들도 되게 많았었고 아무래도 그런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맞아요. 이제 이런 ETF 상품을 좀 내놔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게 시대의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움직임이 좀 강한 웨이브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문에서 네네. 읽은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뱅가드에서는 그 비트코인 ETF 취급 안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산가들이 뱅가드 그쪽 임원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네네.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비트코인 못 사게 하냐. 그래서 임원이 조금만 기다려라 설득을 하겠다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임원이 그 화가 나니까 빨리 지금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저도 비트코인 사고 있는데 설득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막 그랬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빨리 대응해서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게 사실 증권사에 저도 그 근무할 때 고액자산가분들한테 뭐 주식이나 사실 주식은 뭐 워낙 많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웠는데 좋은 상품들을 또 공급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다른 증권사 대비 우리 회사의 본사가 정말 좋은 사모펀드 상품을 그렇군요. 가져와서 소싱해서 공급해 줄 수 있냐? 요게 이제 각 증권사의 또 경쟁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되게 좋은 상품 가져오면은 빨리 이걸 가지고 고액자산가분들은 사실 시간이 또 이제 돈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좋은 상품을 소싱해주는 게 되게 미덕이었는데 뱅가드가 사실 그러한 좀 난처한 상황을 겪다 보면은 고액자산가들이 우리 딴 데 갈게 이렇게 이제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맞아요. 계좌 해지시킨다고. 그렇죠. 고액자산가들이 또 혼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렇구나. 또 같이 이탈을 해버리면 사실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운용사들이 다 같이 어찌됐든 우리가 수수료는 좀 높을지언정 들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ETF 출시된 다음에 네네. 한 10% 15%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때 자산가들 블랙록에 있으신 분들에게 사신 거예요. 네. 사드린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다음날 10%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막 그런 분들도 욕하시나요? 이게 근데 물론 사바사 케바케 다 다르겠지만 네. 웬만한 고액자산가분들은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10% 떨어진 것 가지고는 대신에 근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이 어떤 이유를 너가 알아야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해. 찾아가지를 못해라고 하면 더 신뢰가 떨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석이든 어떤 예측이든 아니면 어떤 업무상의 실수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실수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진솔한 그런 반성문 정도만 있어도 사실 너그러워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현대가 좀 각박해지긴 했지만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분들이 더 넓어요. 10% 금융자산의 10%가 사실 일반인의 뭐 1억에서 뭐 15% 떨어지면 1,500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뭐 기분은 당연히 안 좋긴 하겠지만 그걸 티로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약간 고액자산가 분들이세요. 물론 이걸 당정적으로 그들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긴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분들의 비율이 좀 낮았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제 4월이 네네. 큰 이제 호재 중 하나가 기대하는 호재 중에 하나가 반감기잖아요. 네네. 혹시 반감기 효과를 조금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온 네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숫자가 좀 커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해요. 첫 번째 네. 반감기 때 6개월의 수익률이 990%였습니다. 와. 그리고 1년 후의 수익률이 8,583%. 와. 이 정도가 이제 첫 번째 반감기였고요. 두 번째 반감기가 6개월 후에 46%. 좀 낮죠, 생각보다. 근데 1년 후에 330%. 오. 1년 6개월 후에는 2,599%. 이야.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반감기는 6개월 후에 112%. 그리고 1년 후에 544%. 와.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는 676%. 와. 이게 사실 약간 들쑥날쑥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패턴이고요.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거라는 보장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이 가격 자체가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 한 첫 번째 반감기 뭐 한 12년 전에는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8,500%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2,500% 오케이. 네. 3년 차 때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676%. 그럼 네 번째 반감기 때도 반감기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예전 반감기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임팩트, 상승폭이 좀 그거보다는 많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외생 변수가 과거보다는 더 이제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기간도 살짝 변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